자, 이제 또 앞에 화면 볼게요. 저 1교시를 끝낼 때 마지막에 이제 왜 얘를 띄어쓰기까지 스타트 웨이스로 사용을 하는가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사실 아직 우리한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입력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좀 되시나요? 얘를 입력하게 되면은 cmd bit라고 하는 변수, 스트링 배열 타입의 변수에 ASD가 2번 인덱스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세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이 녀석은 int로 형 변환을 시도할 겁니다. 근데 ASD라고 하는 해당 문자열은 int로 형태를 변환시킬 수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exception이 발생을 하겠네요. 형태가 맞지 않아서 넘버 포맷 어쩌고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숫자 형태가 맞지 않은 exception이 발생을 했다라고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 사용자가 어떠한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을 때 프로그램이 멈추는 상황이 될 거니까 이 상황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 스플릿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까 전에 우리 서브 스트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걸 배웠죠? 서브 스트링으로 만약에 이 숫자 부분을 잘라냈다면 이런 문제 없나요? 아니죠. 똑같죠? 잘라낸 결과는 결국 스트링이었어요. 그 스트링을 인트로 형태를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니까 어떤 방식으로 잘랐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문제인 거니까 이 한 줄의 코드를 우리가 조금 검증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 cmd bit의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이 얘가 가진 값이 정수로 형 변환이 가능한 값인지 그렇지 않은 값인지 이걸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정수로 형 변환이 가능한 값일 때는 형태를 변환시켜서 그냥 다음 코드 진행시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값일 때는 이건 올바른 명령어가 아니다, 너 이거 좀 뭔가 좀 잘못 입력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또 보여줘야겠죠.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integer.parseInt를 사용해서 인트로의 형 변환이 가능한 거는 어떤 스트링 데이터예요? 그쵸, 숫자 모양으로 된 스트링 데이터겠죠. 이 쌍따옴표 안쪽에 문자가 들어가지 않고요, 이런 거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숫자 1, 2, 3, 4, 5, 6, 7, 8, 9, 0 이런 녀석들이 활용된 숫자가 들어간 녀석이어야 형태를 변환시켜 줄 거예요. 자,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가 이 안에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얘는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코드를 어떤 식으로 짜야 되냐면, 이거 끝까지 다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러면 cmd bit의 2번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길이겠죠. 그 길이만큼을 둘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cmd bit가 가지고 있는 그 값, 만약에 이 녀석의 값이 뭐 2였다. 그럼 얘는 길이가 몇이에요? 1이에요. 그럼 i는 0. 한 번 돌겠죠. 그런 반복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만약에 이런 식이었다. 길이 몇이에요? 3이죠. 그러면 0번, 1번, 2번, 3번 돌겠네요.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반복문을 돌면서 한 글자씩 끊어서 검증하려고 해요. 한 글자씩 끊어서 검증을 하기 위해 이렇게 끊어서 검증을 한 다음에 검증하는 반복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안쪽에서 조건을 여러 개를 때립니다. 예를 들어 스위치 케이스 같은 걸 때려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거랑 맞아? 이거랑 맞아? 이거랑 맞아? 이거랑 맞아? 물어봐요. 거기서 물어보는 녀석은 1, 2, 3, 4, 5, 6, 7, 8, 9, 0이겠죠.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이 아닌 그 녀석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 같은 게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때는 특수한 다른 값을 리턴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 반복문을 만들어 놓는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진짜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방식일까요? 되게 간단한 검증 하나 하기 위해서 코드가 너무 거창해지고 있죠. 좀 불편하죠. 자, 이런 기능을 하는 메서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린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뭔가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한 번쯤 찾아보세요. 저는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검증을 못할 건 아니지만 이 자체가 검증이 조금 너무 하드하다, 너무 하드 코딩스러운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걸 할 겁니다. 어쨌든 간 지금 이제 유저가 이런 식으로 숫자 형태가 아닌 문자의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ASD를 int로 형변한 이런 거죠. 상황이. 그러면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으니 아, 이거 예외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외 처리 진행할 겁니다. 물론 예외 처리는 조금 더 큰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외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가능하다면 형변환이 가능하다면 다음 코드로 넘어가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 잘못됐어 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예외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니까 그걸 판단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 제가 트라이 캐치 예외 처리 구문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이런 거를 할 거예요. 결국 CMDB치라고 하는 이 녀석을 형태를 변환시키려고 하는 이 코드가 되냐 안 되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외가 발생할 법한 코드를 트라이 블럭 안쪽에 위치를 시키는 거였고 여기서 정말로 예외가 발생을 한다면 캐치 블럭에서 그 예외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죠. 이게 예외 처리입니다. 트라이 캐치. 근데 아이디는 밑에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바깥에서 하나 만들어주고 재할당을 받는 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정말로 문제가 없이 통과를 했다면 캐치블럭 안 만날 거고 그냥 지나갈 거니까 그대로 가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명령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자 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보여줬지만 캐치블럭 끝나고 그 밑에 있는 코드를 수행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지 말란 얘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을 때 얘는 아이디가 지금 0이에요. 왜냐면 얘를 수행하지 못한 거니까 올바르게. 그쵸? 그쵸? 아이디가 0이었던 이 변수가 이 과정을 거쳐서 올바르게 코드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예외가 발생을 해버렸고 그 예외 때문에 얘가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출력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아이디가 0인 채로 이 코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쭉 내려가 보니 id는 0인데 일치하는 게 당연히 없겠죠. 게시물은 0번이 존재할 수가 없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 애초에 0번 게시물 없어요. 글 쓴 적도 없어요. 1번도 없어요. 그래서 코드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0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여주고 컨티뉴 만나서 올라간 겁니다. 명령어 입력하더라고. 그러면 예외 처리가 잘 된다라는 사실은 알았으니 얘가 처리가 됐다면 더 이상 밑으로 코드가 진행되지 않게끔 컨티뉴를 사용해서 또 명령어 받으러 올려 보내자. 여기까지 넣어준다면 이제 이런 예외 처리도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exception을 사용했어요. 캐치블럭에서. 이 exception은 모든 예외의 가장 꼭대기에 존재하는 녀석이었죠. 근데 사실상 이것만 놔도 어차피 모든 예외 상황을 얘가 다 이 캐치블럭이 흡수를 할 거니까 상관은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트라이 캐치블럭에서는 되게 세세하게 exception 종류를 나눠서 검증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한 건 이것도 뭐 얘는 바람직하다라기보다는 이거는 뺍시다. 이건 빼고 이런 느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이 캐치블럭이 일을 할 거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상태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그냥 에러, 어떤 출력 결과가 나올 거래요. 이게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몰라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발생을 시켜볼까요? 근데 지금 이 상태면은 발생을 할 수가 없겠는걸? 아니다. 없어요. 그래서 얘를 빼놓고 한번 보죠. 이러면 발생시킬 수 있겠죠. 이러면 다른 익셉션이 발생을 한 거니까 이렇게 에러에 대한 출력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도 뭐 에러를 볼 게 아니라 뭔가 메시지를 보여주고 뭐 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거고.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이 캐치블럭은 지금 기능이 동작함에 있어서 좀 필요한 일부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이 캐치블럭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개발자가 체크를 하고 고쳐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애초에 사용자가 입력할 때부터 숫자를 입력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넥스트 라인으로 입력받지 않고 이 글 번호에 대한 부분을 이건 뭐야? 글 번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넥스트 인트 같은 걸로 받겠다라고 해도요. 사용자가 거기다가 문자 두드려 넣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그죠? 그거는 진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상한 짓 할 때마다 혼낼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개발자가 스스로 검사를 하고 테스트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웬만하면 그런 독특한 상황들, 사용자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다 커버를 칠 수 있게끔 개발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은 그냥 그렇다 치지만 실제로 웹을 만들 때에는 생각보다 많은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거 약간 여담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들어보셨을 때 에이 저게 무슨 소리야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웹을 만들어요. 이게 만약에 제가 만들어낸 웹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로그인을 눌러요. 로그인을 안 해요.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눌러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를 눌러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몇 번 어떤 과정이 거쳐졌을 때 갑자기 로그인을 다시 누르면 여기서 에러가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냥 예시로 들어드리는 거라서 디테일들이 없지만 뭐 누르고 뭐 눌러서 뭐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하고 뭐 해서 뭐 하면 잘 나오던 페이지가 갑자기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너무 넘겨받고 넘겨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꼬여가지고 터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웹 개발을 하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 웹을 사용하는 매뉴얼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황대로 그대로만 사용자들이 써준다면 당연히 그런 문제는 발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사용자들이 그걸 어떻게 눌러보고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정말 악의적으로 이 사이트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인이 그냥 실수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테스트를 직접 다 고민을 하고 하지만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발자로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웹 개발하고 나면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 이제 이런 걸 작성을 해서 되게 수많은 테스트를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냥 뭐 프로세스 단위별로 되게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정상적인 흐름,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 그리고 이 파트, 이 파트 기능별로 쪼개서도 하고 되게 많은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뭐 개발 기한이 한 4개월에서 6개월 됐다. 이동안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테스트 기한만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를 잡아요. 테스트 기간만. 그러면 우리가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개발을 끝내야 돼 라고 하면 마지막 한 달은 테스트 기간으로 남겨놔야 돼요.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웹 개발자들이 조금 시간에 항상 치이고 야근을 많이 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물론 사업 규모에 따라서 기간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1년짜리 사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발자들한테 실제로 개발하라고 주어지는 시간은 딱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 개발자한테 일이 넘어오기 전에 기획 단계부터 이제 협의사항, 계속 요구사항들 미팅하고 그 기획 끝나고 났을 때 퍼블리셔한테 넘어가서 화면 정의서를 토대로 화면 만들어 오고 그거 받아내면 그때부터 개발자들 보통 개발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 오픈일까지 대충 한 요 정도 남아요. 1년짜리 사업이라고 보면. 보통 이래요, 보통. 이제 이것도 회사마다도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랬고 그리고 테스트 기간 2, 4주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다만 테스트를 하면서도 개발을 해야 돼요. 기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오픈일을 미루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런 건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실무에 나가면 생각보다 재미난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기 위해서는 지금 과정을 잘 또 습득해 나가셔야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예외 처리 간단하게 하나 했고 이제 새로운 기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본,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많아졌죠. 지금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라고 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기능 만들어 놨고 리스트 목록 보는 기능 만들어 놨고 상세 보기 하는 것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이런 순회하는 거, 뭐 검증하는 거 되게 뭐가 많아졌죠.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어놨던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판이 깔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갖다 쓸 게 되게 많아요. 타이핑을 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만들 기능은 삭제 기능을 만들 겁니다. 자, 게시물이 존재할 때는 이번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보여주면서 실제로 삭제까지 당연히 실제로 삭제가 되어야 된다. 근데 어디에서 삭제?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보여주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삭제 기능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시간을 들여볼 테니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삭제 기능을 좀 먼저 해볼 겁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표본이 꽤나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삭제라고 하는 이 기능,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볼 거예요. 자, 게시물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거 삭제라는 기능 만들기 전에 상세보기에서 직전에 바로 했던 거죠. 그러면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겠다라는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를 봤을 때 delete까지는 기능에 해당을 할 것이고, 이 뒤에 있는 번호가 또 삭제를 원하는 게시글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게시물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건 명령어에서 이 부분을 잘라낼 필요가 있겠구나. 여기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기존에 만들어놨던 거 아티클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 else if를 그대로 하나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줄 겁니다. 그럼 디테일이 똑같은 게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죠. 지금 좀 줄여놓고 보여드리면 아티클 디테일 else if가 이렇게 하나가 이만큼이 있는 거고, 붙여넣기를 해서 이만큼이 똑같이 또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니까 그 상태에서 밑에 있는 디테일 부분을 이제 delete라고 명령어를 바꿔줄 거고요. 한 가지씩 좀 따져 볼 겁니다. 자, delete로 시작하면 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명령어 article delete 2, 뭐 article delete 3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날렸을 때 얘가 판단해 주겠죠. 그리고 그 명령어를 스플릿으로 쪼개겠다. 얘도 번호를 잘라낼 필요가 있었으니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잘라낸 번호를 int 타입의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외 처리하는 과정까지 건드릴 게 딱히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이 녀석,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순회를 하는 과정 속에 이번 게시물,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했던 그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백업이고요. 없으면 뭐 못할 거니까 그냥 넣을 거고. 그 과정이었던 거 아니에요, 얘가? 그렇죠? 자, 그 과정을 통해 이것까지 본다면 얘는 일치하는 상황이 없었던 걸 테니까, 지금 이 경우일 거니까, 그쵸?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이번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여주는 거 문제 없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이만큼의 출력은 디테일에서 쓰려고 만들어져 있던 거니까 얘는 진짜로 필요가 없겠죠. 이제 이거 대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코드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if문, 이 조건을 참을 만나지 못해서 컨티뉴가 실행이 안 되고 코드가 밑으로 더 내려간다면 그때는 일치하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단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found article은 널이 아니라 어떠한 값으로 제할당을 받은 거니까. 그쵸? 그럼 실제로 지울 게시물이 존재했고 그럼 그 게시물을 지웠어야 되고, 지우는 과정 이후에는 지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까지가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이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조는 끝났어요. 얘 빼고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얘 빼고 다 끝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직접 타이핑한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딜리트 명령어 부분의 디테일을 딜리트로 바꾼 거 하나, 그다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활용이죠, 활용. 결국에 이 게시판이라고 하는 이 게시판, 뭐 게시물 작성, 게시물 읽기, 게시물 수정, 게시물 삭제,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제 CRUD인데 이 CRUD는요 할 일이 너무 뻔해요. 정말 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테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내고 삭제를 했더니 바뀌는 게 거의 없잖아요. 하나의 게시물, 하나의 그 객체를 가지고서 컨트롤하는 개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 기능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데,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삭제까지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게시물 어디 있다고요? 뭐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몇 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게시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이거 아티클스에 있죠. 아티클스 안에 0번이든 1번이든 2번이든 어쨌든 인덱스를 하나씩 차지하고서 그 안에 게시물들 들어있겠죠. 자, 그러면 아티클스를 순회하면서 찾아내는 것까지 했네요. 찾아내서 백업까지 시켜놨어요. 그쵸? 자, 근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내가 사용자가 원했던 몇 번 게시물, 나 이거 지우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게시물을 찾아내놓은 거예요. 찾아놓은 것까지 한 건데 그 녀석을 가지고 이제 삭제를 한다라는 건 어디에서 지워져야 정말로 지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티클스에서 삭제가 되어야 실제로 게시물이 지워진 개념이 되겠죠. 왜냐면 아티클스를 사용해 리스트도 보여줄 거고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디테일도 보여줄 거고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딜리트도 처리를 할 건데 이렇게 백업 시켜놓고 나 이 지금 찾아냈으니까 이 백업 시킨 이 데이터를 아티클스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 녀석을 어떻게 지우겠대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우겠대요. 그렇다고 아티클스에 있는 게 지워지진 않겠죠. 결과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삭제가 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아티클스에서 삭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티클스는 뭐죠? 리스트죠. 리스트에서 요소값을 삭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사용하면 되는 거고 모르셨다면 찾아봤어야겠죠.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까지는 제가 드렸으니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뭐가 있을까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사실은 이것도 약간 여담이긴 한데 하나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웹 개발 뿐만이 아니고 그냥 개발 자체가 좀 그런 거긴 한데 웹 개발은 또 유독 심하긴 해요. 웹 개발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공부 방식은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이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짜여진 그 커리큘럼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나리오대로 이제 그 정해진 틀 안쪽에서 개발을 그냥 연습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이제 기초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지식들을 조금 곁들여 가며 그거를 이제 저를 통해서 새로 익혀가며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 건데 이거는 제일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그냥 모른 채로 흉내 내보기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녹화를 끊고 얘기를 할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는 못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힌트를 드리면서도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건덕지를 남길 거고요. 힌트를 좀 적게 드리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덕지는 계속 남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미 자바 공부를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일 거고 거기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뭐 큰 문제 없이 지금 간단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기능을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또 경험해보지 않은 걸 해야 되니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억에 의존하고 기능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조금 형태가 변환됐을 때 힘드실 겁니다. 단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도 본인 생각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기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기능이 나타난다고 해도 크게 어렵지 않게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도적인 학습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네, 아예 새로운 언어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담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하던 얘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 요소값을 삭제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셨거나 아시거나 둘 중 어떤 걸 어떻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존재하겠죠. 리스트에는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articles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중에 remove라고 하는 이 녀석을 쓸 건데, 자, 이 녀석을 잘 보시면 두 개예요, 두 개. remove all을 제외하고 그냥 remove가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에 있는 녀석은 인자로 int index라는 게 쓰여져 있고요. 두 번째에 있는 녀석은 object all라고 쓰여져 있죠. 자, 메서드가 동일한데 인자 매개 변수가 달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 어떤 개념이에요, 자바에서? 메서드 이름이 똑같은데 인자와 매개 변수, 개수 때문에 개수나 타입 같은 것 때문에 다른 메서드 취급받는 거. 이거 오버로딩이죠. 이게 분명히 아는 개념인데 명칭이 잘 안 떠올라요. 그죠? 잘 사용을 안 하다 보면은. 근데 명칭도 아는 게 좋긴 하겠지만 사실 명칭을 몰라도 이게 왜 되는지 개념은 이해하고 계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 오버로딩은 OOP의 특징 중에서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OOP의 특징 네 가지가 있죠. OOP의 특징 네 가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것도 연계를 시켜서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긴 합니다. 자, OOP의 특징 네 가지.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순서도 따져보려면 따질 수는 있겠죠. 첫 번째, 추상화. 이 추상화는 우리가 배웠던 abstract라고 하는 그 추상 클래스 그 추상과 같나요? 뭐 그렇게까지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추상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라면 가져야 될 것들이 정말 무수히 많을 텐데 우리는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요소들만 따로 추려내서 정리해내는 그러한 결과물을 과정을 추상화라고 한다. 우리가 사용할 객체를 우리 입맛대로 꾸려내는 거예요. 그게 추상화예요. 그런 개념 하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상속 이런 것도 있죠. 상속은 자바에서 이제 코드 재사용 목적으로 그리고 그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상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활용을 해서 구성을 잡아놔야 우리가 코드를 정말 깔끔하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캡슐화도 있죠. 캡슐화는 뭔가요? 얘는 정보 은닉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getter나 setter를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유가 되는 OOP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지금 이 4번이 오버로딩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다른 애는 다 나왔는데 얘가 안 나오네요. 이 녀석은 다형성이에요. 다형성.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을 이제 우리가 OOP의 특징 중에서 다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코드를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형태를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좀 이렇게 인자나 매개변수 절대로 얘는 같은 거라고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정의를 해서 좀 분리를 시켜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다형성이다. 이렇게 OOP의 특징 네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에 뭐 암기를 할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아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요즘에는 뭐 안 물어볼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면접할 때. 얘네들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좀 옛날이겠죠. 그때 당시에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렇게 개념을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말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면접관들이 만약에 OOP의 특징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던졌는데 추상화는 어쩌고 해서 사전적 정의 딱 말하고 상속은 어쩌고 캡슐은 어쩌고 다형성은 어쩌고 말을 만약에 했대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안 들어요 애초에. 얘가 맞는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 왜 물어봤겠어요? 면접관들이 원하는 대답은 뭐였을까요? 이거
그래, 네가 알고 있는 사전적 정의 오케이. 뭐 그거 안 중요해. 그거 안 중요한데 네가 어쨌든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 그럼 그 프로젝트에서 어디에 해당해? 이거였어요. 얘네가 누군지,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 너 그거 얘기할 수 있어? 이거였어요. 그래서 추상화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만들어낸 모든 클래스 객체들 다 결국엔 추상화니까. 그쵸? 특히나 이제 DTO나 VO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이 추상화의 개념을 좀 많이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상속. 상속을 여러분 개발하다가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뭐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될지라도 어쨌든 썼다면,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이걸 활용해서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이런 거. 캡슐화? 당연히 게터 세터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뭔지, 이런 거. 사용성도 마찬가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물어보지 않겠지만, 이제 형태가 물어보는 질문의 이런 뭐랄까 키워드? 키워드가 바뀐 것 뿐이지 사실 요지는 비슷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스프링 부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프링 부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뭐 개념 당연히 짧게 한 줄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뭐 이제 웹 개발을 할 때 우리 웹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좀 편하게 다룰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뼈대 같은 녀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활용해서 얘가 제공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해 제가 만드는 웹의 이 부분을 이렇게 편리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까지가 말이 그냥 쑥 나온다면 어우 정말 깔끔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얘를 정말로 사전적으로 아는 거는 암기잖아요. 근데 개발은 암기가 아니에요.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적으로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는 녀석보다 그거 잘 몰라도 그거 말로 얘기 못해도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예시 들어주는 놈이 훨씬 더 바람직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냥 계속 한 번씩 우리 상황에서 이게 누구랑 맞는지, 누구인지 판단을 해가며 그런 워딩들을 기억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겠죠. 반복을 했으니까. 그런 형태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래서 리무브를 사용을 할 거고, 이제 인덱스랑 오브젝트 둘 중에 하나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오브젝트를 먼저 사용을 할 거예요. 인덱스로도 지을 수가 있고, 오브젝트로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인덱스는 내가 지우고자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인덱스 번호를 여기다가 넣어줬을 때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거고, 객체는 내가 지우고자 하는 그 데이터 그 자체를 이 자리에 인자로 넣었을 때 그 녀석과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지워주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게 어쨌든 제너릭 때문에 저렇게 나왔군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까 애초에 자동 완성에서도 나오긴 했던 건데 보시면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얘는 아티클인 거거든요. 근데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은 불린이에요. 그러니까 메서드 이름은 같죠. 네 개면서 달라요. 오버로딩이에요. 근데 리턴 타입도 달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리무브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 삭제한 결과를 돌려받아서 뭔가 테스트 해볼 일이 딱히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얘를 어떤 걸 사용해서 어떤 인자를 사용해서 지우냐에 따라 이 녀석이 가진 리턴 타입이 실제로 아티클이냐 아니면 불린이냐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궁금하다면 이 밑에 있는 내용들 이거 요약본이었으니까 여기를 조금 읽어보면 되겠죠. 아니면 이런 거 봤을 때 모르겠다. 이런 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제 구글에 가서 검색하면 되죠. GPT한테 물어보거나. 리스트에서 요소를 삭제할 수 있는 리무브라고 하는 메서드가 인덱스로도 지을 수 있고 객체로도 지을 수 있다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뭐야? 라는 식으로 검색을 해서 물어본다면 알려주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정보 하나 또 지식 하나 늘어나가는 거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지울 거다. 그러면은 그냥 빠르게 테스트만 할게요. 그러나 글글 글새 리스트를 보면 글 3개가 잘 들어있는 상태에서 딜리트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5번 글은 없으니까 안 될 거고요. 2번 글 한번 지워볼까요? 잘 지워졌대요. 그리고 디테일로 2번을 보려고 하면 2번이 진짜 없죠. 리스트를 봐도 2번은 없어요. 그리고 글을 쓰면 몇 번 글 생겨요? 이거 4번 글 생기겠죠? 왜냐면 아이디는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는 이미 증가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딜리트 한 번 더 합니다. 3번 한번 지워볼까요? 아니 4번 지워볼까요? 4번. 잘 지워지죠? 문제가 없겠네요. 이거는 제가 엔터가 한 번 더 눌렸나봐요. 이렇게 문제 없죠? 여기서 글 쓰면 5번 글 들어올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삭제가 실제로 잘 된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수업을 시작할 때 인덱스 가지고 지우는 방법도 하나 간단하게 맛을 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정 기능 같은 것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상태로 커밋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